네, 지금부터 작품 정리 들어갑니다. 교재는 312쪽 되겠고요. 1고대가요. 첫 번째 작품 들어갑시다. 공무도화가 되겠습니다. 주목. 네, 1번 작품. 공무도화가. 네, 공무도화가는 고조선의 노래가 되겠고요. 이 작품이 바로 국문학 최초의 작품이다. 최초의 작품이기 때문에 제일 먼저 배우는 거예요. 제목부터 한번 풀어봅시다. 여기서 공이라는 것은 2인칭 대명사 그대라는 뜻이고요. 무라는 것은 금지, 하지 말라 이런 뜻이고요. 도하는요, 남자들 군대에서 도하작전, 강을 건너다 이런 뜻이고요. 가는 노래를 말합니다. 그래, 노래를 얘기해요. 그러면 이제 공무도하가의 뜻이 뭐냐? 다 같이 따라하세요. 그대여, 강을 건너지 말라는 노래. 네, 그게 바로 공무도하가야. 알겠습니까? 자, 그러면 공무도화가를 정리하기 전에 공무도화가의 배경 스토리, 배경 설화의 내용을 한번 점검하고 이제 정리를 할 건데, 이 고대가요는 아까도 얘기했지만 배경 설화 속에 삽입된 시의 형태였기 때문에 배경 설화를 알고 있어야 그 시의 내용을 이해가 되겠습니다. 그치? 따라서 책 봐요. 오른쪽 페이지 313쪽에 보면 이 노래의 유래라 그래서 공무도화가의 배경설화가 나와 있습니다. 나와 있습니까?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같이 봅시다. 조선의 뱃사공 광리자고가 이른 아침 배를 손질하고 있었다. 그때 머리가 하얗게 센 미치광이, 이게 백수광부라 그래. 머리가 하얗게 센 미치 남편이란 얘기야. 한 사람이 머리를 풀어헤친 채 술병을 쥐고는 어지러이 흐르는 강물을 건너고 있었다. 그 뒤를 그의 아내가 따르며 말렸으나 미치지 못해 그 미치광이는 즉 남편은 끝내 물에 빠져 죽고 말았다. 익사사건이야. 이 그의 아내는 공우가 이제 고대 악기인데 공우란 악기를 뜯으며 공무도화의 노래를 지었는데 그 목소리가 아주 슬펐다. 노래가 끝나자 그의 아내는 스스로 물에 몸을 던져 죽었다. 동반 익사사건이에요. 이러한 광경을 처음부터 목격한 광리자고는 돌아와 자기 아내 여옥에게 이야기를 하면서 노래를 들려주었다. 여옥은 슬퍼 공우를 뜯으면서 그 노래를 불렀다. 듣는 사람들 중에 눈물을 흘리지 않은 사람은 하나도 없었다. 여옥은 이 노래를 이웃에 사는 여용에게 전하였다. 마지막 밑줄 쫙. 이 노래를 이름하여 공우인이라 하였다. 주목. 이 공무도화가의 별칭, 악곡명은 공후인이 되겠어요. 알아두시고요. 자, 이런 얘기였습니다. 주목하세요. 여기가 지금 이렇게 강이 있는데 배가 한 척 이렇게 있고요. 여기 지금 뱃사공이 한 명 이렇게 있는데 얘 이름이 광리자고야. 얘가 이렇게 관찰을 해봤더니 강가에 남자가 한 명 이렇게 서 있는데 머리가 하얗게 샜고 손에 술병을 들고 있어요. 이렇게 남편이 있는데 머리가 하얗게 센 미친 남편이라고 해서 백수광부라고 불러. 무슨 사연이 있었길래 이 남편이 물가로 가더니만 기어이 죽어. 익사사건, 강물에 빠져 죽는다. 그 뒤를 따르던 그의 부인이 있었어. 남편이 물에 빠져 죽자 부인이 여보 제발 안 돼 소리쳤겠죠? 아내 절규에도 불구하고 기어이 남편은 물에 빠지다가 죽어. 그러자 이 부인이 몇 날 며칠에 남편의 죽음을 슬퍼하며 고대 악기인 공우란 악기를 뜯으면서 노래를 불렀대.
그러더니 이 부인도 끝내는 남편을 따라 물속에 빠져들어가 죽었대요. 남편의 뒤를 따른 거지? 동반 익사 사건이다. 눈물 없이는 들을 수 없는 슬픈 새드송. 이게 공무도화가야. 그 노래를 광리자굴한 뱃사공이 듣고 그 아내에게 들려주고 그 아내가 퍼뜨려서 구전 전해지다가 고려시대 해동역사란 역사책에 기록이 된 게 최초의 작품인 공무도화가다. 이 말씀 알겠습니까? 네. 자, 그러면 서브노트 보겠습니다. 요약 서브노트 봐요. 첫 번째 1번. 물에 빠져 죽은 남편의 죽음을 애도 탄식한다. 가로 열고 사별의 슬픔이다. 2번이 중요하니까 별표. 공무도화가의 핵심 포인트는 2번이야. 물이 3번 등장하는데 각각 의미가 다 다르다. 1행의 물은 사랑, 2행의 물은 이별, 3행의 물은 죽음이다. 그 의미가 확대 고조되는 점층법 사용. 포인트는 거기야. 세 번째, 남편의 뒤를 따라 물속에 빠져들어가 죽는다. 죽음을 통한 만남이다. 참고 따르는 인종과 체념의 전통적 여성상인데 이것이 바로 한의 정서, 이별의 정한이 되겠습니다. 자, 이제 지문 보겠습니다. 지문 보세요. 지문 보세요. 그러면 책 보는 거예요. 주목. 원문은 한역시, 즉 한문으로 기록이 된 거예요. 4줄로 된 고려시대 역사책 속의 삽입시의 형태. 생각해 봅시다. 그러면 이거는 시험 문제에 지문 출제가 위에 있는 한역시 한문이 출제될까요? 아래쪽에 현대어풀이가 출제될까요? 현대어풀이요. 네, 현대어풀이 나옵니다. 해석 부담 일단 없겠죠? 네. 두 개가 나란히 나오든지 아니면 현대어풀이만 나오든지 해요. 원문만 출제되는 경우는 거의 없어요. 7급 정도 시험에서는 원문만 나온 적도 있는데 9급 시험에서는 거의 아래쪽 현대어풀이가 나오니까 일단 해석 부담 여기는 없음. 알겠어요? 네. 하지만 위에 있는 원문도 같이 참고로 보기는 하겠습니다. 여러분은 현대어풀이 쪽을 보시면 됩니다. 알겠어요? 네. 봅시다. 첫 줄. 공무도화 아래쪽 저 이마 이때 임은 남편 그 물을 건너지 마오 이때 물은 밑줄 저거 사랑. 두 번째 공경도화 아래쪽 임은 그애가 기어이 이런 뜻이야. 그 물을 건너셨네 이때 물은 밑줄 이별. 세 번째 타하이사 물에 쓸려 돌아가시니 이때 물은 밑줄 죽음. 자, 그래서 물이 3번 나와 1, 2, 3항이 각각 나오는데 그 의미가 사랑, 이별, 죽음이다. 점층법이 쓰였다. 여기 봐. 공무도화가의 시험 문제에 정해져 있다. 물 그 3개의 의미를 아셔야 된다. 자, 1행의 물이 뭐라고요? 사랑. 2행의 물은 이별. 3행의 물은 포인트를 정확하게 찍어드리면요. 그거를 잘 기억하고 정리하셔야 돼. 여지없이 백발백중 거기 시험에 나오게 돼 있어요. 알겠습니까? 네. 마지막 당내공화. 그래서 밑에 형광펜이 있으면 소리 잡고 줄 쳐요. 가시님을 어이할고 밑줄짝 탄식 원망 되겠습니다. 공무도화가였습니다. 여러분 다 같이 현대어풀이를 읽겠습니다. 저 이마 시작. 저 이마 그물을 건너지 마오. 님은 왜 그물을 건너셨네. 물에 쓸려 돌아가시니 가시님을 어이할고. 자, 밑줄 칩시다. 왼쪽에 알맹이 핵심 정리의 표현 밑줄. 직서적. 감정이 직접적으로 표출되는 거 직서적이라 그래. 탄식과 원망의 목소리. 내려가서 의 1번. 고조선 시대의 노래로 우리나라 최고 가장 오래된 서정가요다.
내려가서 출전, 해동, 역사. 내려가서 주제, 남편의 죽음에 대한 탄식. 옆으로 와서 알맹이 첫 줄. 이 노래의 주제는 노랫말과 배경설화에서 알 수 있듯이 사랑하는 임의 죽음으로 인한 한이다. 다음 페이지, 오른쪽 페이지 두 번째 줄. 사랑하는 이의 죽음을 보고 어이없고하며 탄식하고 뒤따라 죽는 여인은 한가, 인종, 정열의 여심을 잘 보여준다 할 것이다. 아랫쪽, 이 시의 정서적 특성, 정한의 세계, 주목. 한의 정서. 따라합시다. 한의 정서. 한의 정서. 이걸 뭐라 그러는가 하면 정한이라 그래. 한의 정서입니다. 정한이 뭐라고요? 한의 정서. 주목. 이거 사별한 거죠. 이별이죠. 이걸 이제 뭐라고 얘기하냐? 이별의 정한. 따라서 이별의 정한. 이게 바로 이별의 정한이야. 사별의 슬픔으로 이별의 정한을 나타내는 거야. 정한의 세계다. 한의 정서의 세계다. 밑줄 닫혀. 물을 건너가려는 임을 만류하였으나 임은 끝내 건너다 물에 빠져 죽게 된다는 사별의 아픔을 담고 있다. 그 안타까운 상황에 처하여 화자는 어이할 거라는 말로 자신의 심정을 드러내고 있다. 그런데 이러한 슬픔, 체냐, 안타까움, 정화는 우리 민족의 보편적 정서이자 우리 노래가 지닌 가장 대표적인 정서라는 점에서 이 노래가 한국적 정서의 원류임을 알 수 있다. 비극적 상심을 노래한 공무도화가의 정서는 정읍사, 가시리와 김소래 시 진달래꽃 등으로 이어지고 있다. 이런 작품들이 앞으로 많이 나올 거야. 이별의 정한을 다룬 작품들 많이 등장할 겁니다. 알겠습니까? 네. 오른쪽에 두 문제 있을 겁니다. 풀어보세요. 네, 1번. 가장 적절한 것은 이 작품의 제목은 공무도화가이고 좋아. 악공명은 기어곡이다. 틀렸습니다. 기어곡이 아니라 뭐라 그랬어요? 공후인이다. 그러면 기어곡은 뭐냐? 다음 주 정도에 배울 텐데 가시리 되겠어요. 가시리. 다시 돌아오기를 부르는 노래 가시리의 악공명이 기어곡. 이 작품은 민요조 율격을 바탕으로 하고 있다. 주목. 문학이론 시간에 배웠습니다. 민요조 율격 그러면 뭐와 뭐를 말하는 거라고 그랬죠? 전통적 율격? 7호조의 음수율, 3음보의 음보율. 그렇죠? 이거 지금 원문이요. 한문으로 된 건데 무슨 3음보와 7호조가 확인되겠습니까? 말도 안 되죠? 3번. 이 작품에서 죽음은 죽음과 격리의 의미를 지닌다. 격리는 이별을 의미하는 거야. 자, 죽음과 이별의 의미를 지닌다. 괜찮죠? 사랑, 이별, 죽음이었지? 3번 정답. 이 작품은 우리나라 최초의 집단 서사시가 아니라 개인적 서정시가 되겠습니다. 2번. 이 작품에 담겨있는 정서로 알맞은 것은 슬픔과 한탄 되겠습니다. 답은 4번이요. 두 번째로 갑시다. 주목. 여러분 150분의 1을 했습니다. 알겠습니까? 네. 하하, 언제 다 하겠습니까? 149작품 남았는데 시작이 반이다 라는 말이 있듯이 철리긴도 한 걸음부터고요. 하다 보면 이 또한 다 합니다. 알겠죠? 네. 출발이 중요한 거였어요. 발을 들여놨으니까 이제 하다 보면 끝까지 다 하게 됩니다. 다 하고 나면 굉장히 성취감이 생기는 게 고전문학이다. 2번 굳이 갑니다. 가야의 놀이입니다. 제목의 구지는 거북이란 뜻이에요. 거북의 노래다 이런 얘기가 되겠는데 이것도 배경 스토리, 배경설을 먼저 확인하고 또 정리를 한번 해봅시다. 오른쪽 페이지 315쪽 이 노래의 유래에 있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후한 세조 광무제 건무 18년 이게 이제
42년이야. AD 42년 되겠는데. 3월 개육일 액을 없애기 위하여 물가에서 목욕하며 노는 날에 마을의 북쪽 구지에서 무엇을 부르는 수상한 소리가 났다. 마을 사람 200~300명이 그곳에 모이니 사람의 소리가 나는데 그 모양은 보이지 않고 소리만 들리기를 여기에 사람이 있느냐? 국관들이 말하되 우리가 여기 있습니다. 또 소리하기를 이곳이 어디냐? 대답하되 구지입니다. 또 말하되 황천에서 나에게 명하시기를 이곳에 와서 나라를 새롭게 하여 임금이 되라 했으니 너희들은 구지보의 봉우리 흙을 파면서 거부가 머리 내어놓아라. 내어놓지 않으면 구워서 먹으리. 이게 구지가야? 하고 노래를 하고 춤을 추면 대항을 맞이하는 일이 될 것이니 기뻐하고 용약하라 하였다. 구관들이 그 말을 따라 다 같이 빌면서 가무, 노래와 춤, 가무를 하였다. 10여일 후에 하늘에서 내려온 황금 알 6이 사람으로 변하여 그 중에 한 사람이 처음으로 나타났다고 하여 휘를 수로에 한자의 동그라미 쳐. 일단 동그라미. 머리 숫자 이슬로자 수로. 좀 이따 알게 돼. 왜 동그라미 치라는지. 나라를 대가락 또는 가야국이라 하여 6가야의 하나가 되고 나머지 5사람이 5가야의 주인이 되었다고 한다. 주목. 거북이 모양, 등 모양을 한 구지봉이란 봉우리가 있었는데 땅에서 이상한 소리가 나더라. 가야의 백성 수백 명이 구지봉 주위에 모여들었어. 새로운 임금의 출현을 기대하고 있던 가야의 백성들이었다. 여기가 어디입니까? 구지입니다. 이렇게 말을 하고 뭐라고 얘기하는가 하면 니네들이 10일 동안에 구지봉의 흙을 두드리고 파면서 노래를 부르게 되면 10일 후에는 새로운 왕을 맞이하게 될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자 가야의 백성들이 10일 동안에 구지봉의 흙을 두드리고 파면서 노래를 불렀어요. 거기 이제 구지가를 부른 거야. 그랬더니 정말로 10일 후에는 하늘에서 6개 알이 내려왔다. 이 알에서 태어난 첫 번째 왕이 바로 김수로 왕이 되겠고요. 그 나머지 5개도 태어나서 6가야를 형성하게 된다. 김의 김씨 손 들어보세요. 김의 김씨다. 네, 할아버지 이야기입니다. 김수로 왕 바로 김의 김씨의 시조가 되겠고요. 이내 할아버지 이야기니까 잘 들어. 이런 이야기가 바로 구지가의 배경철화가 되겠습니다. 알겠습니까? 서브노트 봅시다. 1번 가락국 즉 가야의 건국 신화에 해당되는 김수로왕의 탄생 신화에 해당되는 노래가 되겠다. 2번 새로운 임금을 맞이하기 위한 노래로 이런 걸 영신군가라고 불러요. 그 한자가 영자가 맞이할 영자, 세신자, 임금군자 노래 같자로 새로운 임금을 맞이하기 위한 노래다. 이 노래는 집단적 의식에서 불려진 노래야. 집단적이고 영신제의 이런 의식에서 불려진 것이다. 또 주술성이 나타난 주술효가 되겠고요. 주술에 대해서는 좀 이따가 다시 자세하게 얘기합시다. 일을 하면서 부른 노동효가 되겠다. 중요한 건 3번이야 별표. 거북과 머리가 나오는데 여기서 거북은 신령스러운 신으로서 신적 존재다. 여기서 머리는 우두머리 왕을 얘기하는 것이고 바로 김수로 왕의 출현을 소망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지문 보겠습니다. 책 봐요. 첫째, 구화 밑에 거부가 그랬어요. 자, 1, 2, 3, 4행으로 구별시켜 놓고 첫 줄은 부른 거야. 거부가 부른 거야. 이걸 다른 말로 환기라고도 말해. 불러일으켰다는 뜻이야. 자, 여기서 중요한 거 거북에다가 동그라미 쳐요. 거북에다가 동그라미 친다. 정리합시다. 여기서 지금 거북이 나와요. 적겠어요. 첫 번째, 신적인 존재다. 신령스러운 신과 같은 신적 존재다.
두 번째, 기원가. 주술의 대상이다. 새로운 임금 출현, 임금 강림을 거북에게 기도하는 거예요. 세 번째, 경의 대상이다. 공경하여 두려워함. 이게 경애라고 얘기하는데 그런 경애의 대상이 되는 게 거북이야. 네 번째, 이런 거 이제 토테미즘이다 이런 얘기도 있는데 동물 숭배. 이런 동물 숭배 이런 걸 토테미즘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어. 이게 이제 거북의 의미가 되겠어요. 알겠습니까? 첫 줄이었습니다. 두 번째, 수기하냐 아래쪽 머리를 내어라. 머리를 내어라. 요구하고 있습니다. 명령. 요구하고 있는 거야. 자, 여기서 머리에다가 동그라미 쳐요. 머리를 내어라 이렇게 나오는데 첫 번째, 이때 머리는 우두머리, 즉 왕을 얘기하는 것이다. 두 번째, 새로운 생명이다. 뭐 이런 해석도 가능한데 첫 번째로 가시면 됩니다. 세 번째 줄 가겠습니다. 약불려냐 내어놓지 않으면 가정이에요. 조건이 되겠습니다. 네 번째, 형광펜 손에 잡고 번작이 끼겨. 그래서 구워서 먹으리. 밑줄 쫙. 구워서 먹겠다라고 해서 위협하고 있습니다. 협박하고 있습니다. 됐습니까? 네. 구지가였습니다. 다 같이 현대어풀이 읽겠습니다. 거북아 거북아 시작. 줄 칠게요. 왼쪽에 핵심 정리 갈래의 줄 쳐요. 집단 무가. 집단 무가. 자, 이런 걸 이제 묵격사상이다. 샤머니즘이다. 이렇게도 말해요. 묵격사상. 샤머니 뭐예요? 무당을 샤머니라고 그럽니다. 그쵸? 네, 묵격사상이다. 무속적이다. 그 다음 주술가이다. 자, 주술에다 동그라미 쳐요. 주술에다 동그라미 치고요. 위로 화살표 쫙 빼서 받아쓰기 하겠어요. 내용이 좀 길어요. 주술의 개념 정리하는 거야. 받아쓰세요. 무언가를 이루고자 하는 인간의 강렬한 욕구로, 무언가를 이루고자 하는 인간의 강렬한 욕구로 주문을 외거나 술법을 부리는 일, 주문을 외거나 술법을 부리는 일. 그래서 우리는 주술이라고 불러요. 잠깐 주목. 여기 봐. 여기는 주술이 반영된 거야. 여기서는 어떤 주술이었냐? 가야의 백성들이 새로운 임금 출현의 소망이 있었던 거야. 새로운 임금, 새로운 임금, 새로운 임금, 이것을 소망하고 있었어. 이런 집단적 주술이 반영됐다 이 말이에요. 알겠습니까? 주술이 그런 뜻이에요. 여기 봐. 무언가 이루고자 하는 인간의 강렬한 욕구로 주문을 외거나 술법을 부리는 일이다. 어? 합격! 공무원 합격! 주술이야. 로또 1등! 주술이야. 이런 걸 주술이라 그래. 알겠습니까? 네. 자, 중요한 거 하나 적자. 그러면 우리 고전문학에서 이런 주술성이 반영된 주술요라 그래. 주술성의 노래가 되겠는데
이런 주술회에는 다음과 같은 작품이 있다. 일단 이 작품 구지가. 그 다음에 구지가의 아류작인 바로 이어서 배울 작품인 해가. 그 다음에 요거는 지문 정리는 하지 않겠지만 사구체 향가인 도솔가가 있어. 이것도 주술이야. 집단적 주술이야. 나라에 위기 상황이 벌어지게 되자 부처님의 힘으로서 나라의 안정을 도모했다는 이것도 주술이 반영된 거고, 처용가 이것도 주술이야. 이런 것들을 우리는 주술료다 이렇게 부를 수 있는 작품이에요. 알겠습니까? 네. 주모. 이런 문제 나온 적이 있어. 7급 문제에서 나왔는데 다음 보기에 제시된 내용과 관련이 없는 작품은 이렇게 얘기해놓고 보기의 주술성을 쫙 설명해놨어요. 그리고 1, 2, 3, 4 선택지에 4작품이 발췌돼서 나왔어. 1번이 구지가였어요. 2번이 해가였고요. 3번이 처용가였어요. 4번이 이따가 배울 황조가가 나온 거야. 이 황조가는 주술이 아닙니다. 알겠습니까? 예. 나온 다음에 이런 얘기가 됐어요. 주술은. 다음. 노동요. 주모. 또 정리합시다. 노동요라는 게 있는데 이건 뭐냐? 일을 하면서 부른 노래. 노동. 일을 하면서 부른 노래를 우리는 노동요다 이렇게 불러요. 자, 고전문학에서 노동요 정리하겠어요. 일단 구지가 구지봉의 흙을 두드리면서 파면서 불렀던 노래예요. 해가도 노동요야. 물가에 막대기를 치면서 불렀던 노래고요. 그 다음에 지문 정리는 하지 않겠지만 풍요라는 작품이 있는데 진액을 운반하면서 부른 노래예요. 다음 주 정도에 배울 텐데 디딜 방아를 쬐면서 부른 노래인 상저가라는 작품이 있고요. 한시 가서 배울 텐데 다산정령의 보리타작 노래라는 작품이 있어요. 보리타작 하는 노래예요. 이런 것들을 우리는 일을 하면서 부른 노래, 노동요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다. 자꾸 이제 정리를 해가는 거야. 그 다음 형식은 4줄로 된 사구체 한역시가다. 성격 밑줄, 이거 집단적이야. 이거 개인적이 아니고 집단적입니다. 알겠습니까? 여기 봐. 고대가요 5편 가운데 구지가의 특징은 집단적이에요. 나머지는 개인적이다. 알겠습니까? 해가도 집단적이고, 아까 공무도하거나 황조가 정업사 이런 건 다 개인적인 서정시다. 알겠니? 그 다음에 내려가서 주제 밑줄, 임금, 수로왕, 강림의 기원. 의 밑줄, 현존하는 최고의 집단무효이자 주술성을 지닌 노동요. 출전은 삼국유사. 옆으로 가서 알맹이 첫 줄. 이 노래는 삼국유사 가락국의 시조신화 가운데 수록된 것으로 가락국의 군중돌이 첫 임금이 김수로왕 동그라미. 맞이하기에 부른 노래이다. 주목. 여기 봐. 참 어이없는 문제 하나 소개시켜드리면 옛날에 부산시 소방직에서 나왔던 문제인데 이런 문제 나왔어요. 다음 작품과 관련된 왕은 지문에 구지가 나왔어요. 1번 당군, 2번 박혁거세, 3번 동명왕, 4번 김수로왕. 답은 김수로왕. 구지가 김수로왕. 알겠지? 어이없죠? 그것도 모르는 사람한테는 어려운 문제야. 그 다음 구지가에 드러난 원시 고대인의 주술과 상징의 그 페이지의 맨 아래쪽 2번째 줄을 쫓아 구관과 수백 명의 군중들이 불렀다는 점에서 주술의 효력을 한 개인의 능력에 의지하지 않고 여러 사람이 집단으로 행하는 주술의 힘에 의존한 집단적 주술 동그라미. 밑에다가 참고 표시하고 하나 적습니다.
처용가는 개인적 주술임. 처용가는 개인적 주술임. 요게 이제 처용가와 구지가의 공통점은 둘 다 주술인데 차이점은 처용가는 개인적 주술이야. 그럼 다음에 처용가 배울 때 다시 또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 오른쪽에 두 문제 있습니다. 풀어보세요. 자, 1번. 이 작품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번. 삼국사기에 전한다. 허허. 이쪽을 봅시다. 자, 고대가요 5편의 출전을 정리할게요. 먼저 공무도화가는 해동역사에 수록됐고, 구지가와 이어서 배울 해가는 일연의 삼국유사에 수록됐고, 황조가는 김부식의 삼국사기에 수록됐고, 마지막 정읍사는 악학괴범, 조선 성종 때 악학괴범에 수록이 돼요. 일단 정읍사를 뺀 나머지는 한문으로 된 거야. 한역시 한문으로 기록된 거고, 정읍사는 한글로 기록이 돼. 조선시대까지 구전이 돼. 악학괴범에는 한글로 기록이 됐다. 자, 여기서 공무도화가하고 정읍사는 뭐 특이하니까 잘 외우는데, 헷갈리는 건 여기 헷갈려요. 삼국유사인지 삼국사기인지 앞에 삼국이 같기 때문에 여기 헷갈려서, 뭐 암기법 팁도 아니고 뭐 하나 뭐 팁을 좀 드리면 이렇게 하세요. 황조가는 어디에 수록된 거라고요? 삼국사기. 자, 여러분, 중국에서 모래바람이 불죠. 그쵸? 네. 황사. 따라하세요. 황사. 유치에도 따라야 돼. 황사. 네. 억지로라도 외우세요. 황조가는 삼국사기야. 황사 기억하고 있으면 돼. 원위치. 그러면 삼국사기 아니지. 이거는 황조가다. 그치? 그러니까 이거는 삼국유사가 돼야 되겠지? 정답 1번이야. 집단적 무가 맞고요. 주술적 성격 맞고요. 영신군가라고도 부른다. 이것도 맞습니다. 2번 문제. 고지가의 전개 방식으로 옳은 것은, 자, 여기 잠깐 봐주세요. 이 문제가 2017년 국가직 9급에 이런 식으로 나왔어요. 원래 이렇게 나온 게 아니고, 원래 이렇게 나왔어요. 기출문제 풀었던 사람들 봤을 거예요, 그 문제. 다음 작품의 시상전개 방식으로 가장 옳은 것은, 지문 나왔어요. 지문 나왔는데 요거 비하를 알려주면, 당시 국가직 시험을 봤던 약 30만 명의 공시생들이, 이게 당시에 국어 1번 문제로 나왔거든. 시험장 풍경이 그랬다고 그러더라고. 전에 들은 이야기인데, 우리가 보통 국어 제일 먼저 풀죠. 1번 문제 중요하다고 늘 얘기합니다. 그쵸? 1번 문제에 나왔는데 순간 시험장이 다 얼음됐대요. 1번 문제 딱 보는 순간 분위기가 싹 다 그러더라고. 당시 문제 어떻게 나왔냐? 지문이 한문으로 나왔어요. 구화, 수기현냐, 약불현냐,
번자기, 끼갸 순간 다 얼음 됐대요. 뭐 일행직이라고 해서 한문 잘하는 사람도 없어요, 별로. 순간 얼음은 됐는데 나중에 제가 데이터 통계를 보니까 이 문제의 정답률은 90%가 넘더라고. 90%가 넘는다는 얘기는 거의 다 맞았다는 뜻인데 순간 얼음이 됐지만 이때 서강과 같이 빅치는 세 글자가 있었어. 여기서 얼음 됐는데 여기에 문제낸 출제위원이 세 글자를 적어줘요. 이걸 한글로 적어줘. 구지가. 아마 이 세 글자에서 빛이 막 났을 거예요. 왜 그런가 하면 이거를 한문을 해석해서 푼 사람은 일행직도 별로 없어요. 하지만 아무리 고전문학 공부 안 하는 사람도 구지가 정도는 알아요. 왜? 어떤 국어 기본서를 봐도 구지가 거의 앞에 나오거든요. 두 번째 정도 나오거든요. 앞쪽에 있거든요. 그리고 구지가 짧기 때문에 구지가 정도는 외우고 있어요. 거부가 거부가 머리 내놓아라. 내어놓지 않으면 구워서 먹으리. 외우고 있지? 별로 어렵지 않은 내용이니까. 그러니까 그냥 외운 대로 푼 거야. 이걸 해석해서 푼 게 아니라 거부가 거부가 머리 내어와라 이렇게 풀었다는 얘기야. 응? 그래서 정답률은 실제로 90%가 넘었다. 만약에 이 문제에 제 생각에는요. 출제위원이 마지막에 구지가 세 글자 썼는 것 같아요. 문제 낸 사람이 처음에는 그 의도가 아니었어. 처음에는 그냥 이렇게 냈는데 이게 또 1번 문제잖아. 1번 문제니까 마지막 검토 단계에서 한글로 구지가 세 글자 적어줬을 것 같은데. 자, 그러면 이거 어떻게 되겠습니까? 3번 답이겠다. 그치? 네. 환기 부르는 거고요. 그 다음에 요구, 그 다음에 조건, 마지막에 위협, 협박으로 이어집니다. 그쵸? 3번 답이다. 다음. 자, 그 다음에 황조가가 있는데 황조가로 안 가고 어디로 갈 건가 하면 323쪽으로 가요. 323쪽으로 가시면 해가가 있을 거예요. 그걸 배워야 돼. 여기 보세요. 해가. 이거 구지가 끝나고 왜 항조가로 안 가고 해가를 배우냐? 이유가 있습니다. 여기 봐요. 이 해가는 구지가의 아류작이다. 약 700년 이후 700년 이후 그러니까 이 신라 통일신라 성덕왕 때 쓰여진 거야. 그러니까 8세기 신라의 성덕왕 때 쓰여진 건데 약 700년이 흘렀어. 여기 봐. 주목. 쉽게 말해서 구지가 2가 되겠습니다. 알겠습니까? 구지가 2가 나와. 이게 700년 후에 나와. 구지가 2야. 구지가의 노래 형식이 그대로 모방돼요. 이 구지가의 아류작이다. 해가라는 작품이 있어요. 일단은 해가의 역시 배경 스토리 설화를 한번 보겠습니다. 책 봐요. 제가 읽겠어요. 신라 성덕왕 때 순종공이 강릉 태수로 부임하는 도중 바닷가의 한 정자에서 점심을 먹을 때 돌연 용이 나타나 순종공의 아내 수로 부인 동그라미 위로 화살표 빼서 적어요. 유치에도 적어. 김수로왕의 부인 아님. 적어야 돼. 김수로왕의 부인 아님. 공교롭게 이름이 수로로 겹치는데 김수로왕의 아내가 아니고요. 수로 부인의 남편은 순종공이야. 아래쪽에 원문을 잠깐만 봐줘요. 아래쪽에 지문 밑에 원문 있는데
그냥 봐요. 눈으로. 구호, 출, 수로. 물숫자 알아요? 물숫자? 옆에 길로자, 수로 동그라미. 한자 동그라미 자 한자. 수로, 물숫자, 길로자 동그라미 쳐놔. 이게 이제 수로 부인의 한자 수로거든? 여기 봐요. 주목. 아까 우리 구지가 배경설 할 때 제가 수로 동그라미 친 거 있었죠? 그건 머리 숫자, 이슬로자에서 한자가 다르지? 딴 사람인 거야. 알겠습니까? 딴 사람이야. 동명이인이야. 알겠어요? 다른 사람이다. 계속 봐. 바닷속으로 납치하였다. 아내가 납치됐어요. 공이 어찌할 바를 모를 때 한 노인이 지나가다 말하기를 옛말에 무사람의 입길은 새도 녹인다 했으니 용인들 어찌 이를 두려워하지 않겠소. 모름지기 경내의 백성을 모아 노래를 지어 부르면 막대기로 바닷물을 치면 부인을 찾을 것이라 했다. 공이 해가를 지어 여러 사람 무사람과 더불어 외치며 물가를 막대기로 치니 과연 용은 부인을 받들고 나타났다 한다. 이런 설화 속에 전해진 노래가 해가예요. 지문 봅시다. 알았죠? 거부가 수로를 내놓아라. 이때 수로는 이제 수로 부인이 되겠는데 이때 거북은 세모 치세요. 중요한 얘기 할 거야. 일단 세모를 알아는 얘기가 부정적이야. 첫 번째. 이때 거북은 공격의 대상, 범죄의 대상이다. 공격, 범죄의 대상이다. 수로부인, 유부녀를 강탈한 거야. 납치한 거라고. 강제로 빼앗아 간 거야. 두 번째. 인간에게 해를 끼치는 존재다. 두 글자로는 액신이라고도 얘기하는데 재앙을 가져다주는 귀신인 액신과 같은 이런 부정적인 의미의 대상, 이것이 바로 거북의 의미다. 주목. 구지가와 해가 두 개를 비교하는 시험 문제 나올 수 있어. 요건 시험 문제 정해져 있어. 요게 나와. 여기에 거북은 쉽게 말해 긍정적인 뜻이야. 신적 존재고 기원과 추수 대상이고 경의 대상이다. 해가의 거북은 부정적인 의미야. 공격 범죄의 대상이고 약탈의 대상이다. 의미가 다르다는 얘기. 알겠습니까? 요게 시험 문제 나오는 거야. 알겠습니까? 일단 중요한 거 바로 이 거북의 의미야. 구지가의 거북과 해가의 거북은 의미가 다르다. 요건 일단 정리가 돼야 돼. 알겠지? 네. 시험 문제는요. 지문 두 개를 줘. 가에 구지가 주고 나에 해가 준다고. 두 개를 비교하는 문제가 나와. 이게 공통점 차이점인 존재할 거야. 이제 알겠죠? 일단 차이점 하나를 얘기한 거야. 계속. 지문 봐. 남의 부녀, 수로 부인 말하죠. 아사간제, 빼앗아간제 얼마나 클까? 내 만일 거역하고 내어놓지 않으면 그 다음 밑줄 자. 그물로 잡아서 구워 먹고 마르리. 형식은 구지가 형식과 동일합니다. 그쵸? 네, 역시 구지가처럼 그런 동일한 시상 전개의 4단계로 내용은 전개되고 있어요. 자, 여기서 우리가 생각을 한번 해봅시다. 지금부터. 구지가와 해가의 공통점. 두 개의 공통점이 있다. 첫 번째 1번. 구지가와 해가는 두 개 모두 다 고대가요다. 사구체 한역시다. 그래서 그 형식이 같다. 또 두 작품 모두 다 삼공요사에 수록되어 있다. 두 번째,
구지가와 해가 둘 다 모두 집단적인 주수료가 되겠다. 이것도 여러 사람이 물가에 막대기를 치면서 불렀던 거야. 주술이 반영돼 있어. 그리고 이것도 노동요야. 역시 일을 하면서 부른 노래가 되겠다. 알겠습니까? 네. 공통점이야. 자, 그리고 해가의 주제. 네, 해가는 빼앗긴 수로 부인의 출현을 소망하는 것이 해가의 주제가 되겠다. 그런데 말입니다. 여기 지금 해가가 어느 작품에 지금 옆에 실려 있습니까? 6번 허나가 옆에 실려 있습니다. 그렇죠? 이건 또 왜 그러냐? 여기 봐요. 허나가를 좀 얘기할게요. 지문 출제될 가능성은 없고 좀 희박하고 이유가 있어. 설화의 내용이 같아. 꽃을 바치는 노래 허나가 되겠는데 여기 들어봐. 강릉 지금부터 허나가 이야기를 해. 강릉 순종공 태수의 부인이었던 수로 부인이 그렇게 아름다웠대요. 당대 최고의 미모와 지성을 겸비한 아름다운 여자 수로 부인이야. 봄날에 가마를 타고 지나가다 절벽 위에 진달래꽃이 핀 것을 보고는 누가 저 꽃 좀 꺾어주지 않으렴 했더니 그 높은 절벽 위로 올라가 꽃을 꺾을 엄두를 못 내는데 이때 길을 지나가던 소를 끌고 길을 지나가던 한 노인이 그 이야기를 듣더니 절벽 위를 기어 올라와서 진달래꽃을 꺾어 내려와서 수로 부인에게 꽃을 꺾어 바치며 노래를 불렀대요. 노인네 뭐야 이거? 이것은 이제 수로 부인에 대한 아름다움 찬양이다. 또는 적극적 해석을 하면 수로 부인에 대한 사랑 고백이다. 이렇게도 이제 볼 수 있는 내용인데 잠깐 지문만 볼까요? 책 잠깐만 보세요. 가볍게 보셔도 돼요. 지문 출제 가능성은 낮으니까 참고로 보는 거야. 딘베바의 갓해. 짙붉은 바위 갓이 끝이야. 가장자리에 끝에 잡아온 암쇼 놓이시고 손에 잡은 암소는 높게 하시고 나란디 부타리샤라. 나란히 부끄러워하신다면 야 그거 하트 표시 한 번만 해줘. 그거를 하자. 꽃인데 이게 사랑 표현, 애정 표현이야. 이때 꽃은 꽃이야. 꽃, 플라워 꽃. 꽃을 꺾어 바치오리다. 이렇게 돼서 꽃 꺾어 바치면서 사랑 고백했대요. 이게 이제 허나가의 내용이고요. 그래서 해가와 허나가의 공통점. 이거는 설화의 내용이 같다. 즉 같은 수로 부인이 등장한다 이런 얘기야. 해가에도 수로 부인 나오고 허나가에도 수로 부인 나오는데 이 같은 수로 부인이야. 순종공 태수 부인입니다. 알겠죠? 그래서 해가가 허나가 편에 제가 수록해 놓은 거예요. 이해 가십니까? 네. 근데 이제 형식은 다릅니다. 해가는 고대가요. 사구체 한형식이고 허나가는 향가예요. 사구체 향가가 되겠습니다. 알겠어요? 네. 해가는 요 정도 정리하면 되겠습니다. 공통점, 차이점 알아둡시다. 원위치 작품 번호 3번으로 가겠습니다. 황조가 이건 작가가 밝혀져 있는데 고구려 2대 임금 유량이 쓴 시입니다. 제목이 황조는 깨꼬리를 말합니다. 깨꼬리의 노래입니다.
역시 배경 스토리, 배경서부터 확인할게요. 오른쪽 페이지 이 노래 유래를 보겠습니다. 제가 읽겠어요. 삼국사기 고구려번기 유량 3년 바로 BC 17년에 이 노래와 유래와 노랫말이 기록되어 있다. 유량 3년 7월에 골천에 머무는 별궁을 지었다. 10월에는 왕비 송씨가 죽자 왕은 다시 두 여자를 후실로 얻었는데 한 사람은 화이로 골천지방 여인이고 한 사람은 치이로 한족의 여인이었다. 그러니까 화이는 같은 자민족 고구려 여인이고 치희는 중국 여자야. 한족의 여인이었단 얘기야. 두 여자가 총애를 다투어 서로 화목하지 못하였다. 왕이 기산에 사냥을 가서 7일 동안 돌아오지 않았을 때 두 여자가 싸웠다. 머리끄댕이 잡고 싸우는 거야. 화이가 치희에게 너는 한족의 전한 계집으로 첩이된 사람인데 왜 이리 무례한가 하며 꾸짖어 말했다. 치희는 부끄럽고 분하여 집으로 돌아가 버렸다. 왕이 이 말을 듣고 말을 몰아 쫓아가니 치희는 성이나 돌아오지 않았다. 왕이 일찍이 나무 밑에서 쉬며 꾀꼬리들이 날아가 모여드는 것을 보고 느끼는 바가 있어 노래하였다. 주목. 여기 봐. 고구려 2대 임금 유리왕. 그럼 유리왕 아버지가 누굽니까? 주몽이죠. 주몽이죠? 여기 봐. 이 주몽설화를 조금만 얘기할게요. 그 아버지부터 얘기를 좀 해야 돼. 이 주몽이 아래서 태어났죠. 난생이고요. 아래서 태어났고요. 어려서부터 활을 잘 쓴다 그래서 주몽이라 그랬고요. 이 주몽이 12살에 요즘 나이 초등학교 5학년 때 고구리를 세웁니다. 12살에 결혼합니다. 12살에 애를 낳아요. 그게 유리왕이야? 12살에 이혼합니다. 12살에 재혼합니다. 이 새끼 12살에 인생 다 살아요. 나라 세우고 결혼하고 애 놓고 이혼하고 재혼하고 다 해. 영웅은 영웅이지? 그래서 이 유리왕은 비운의 임금이어서 일찍 왕이 되고요. 어머니도 일찍 돌아가시고 왕비 송씨를 맞이하는데 이것도 일찍 죽고 새로운 왕비 둘을 후시를 맞이하는데 얘네들도 속을 썩여. 한 명이 치이였고 또 한 명은 화이란 여자였는데 치이는 중국 여자고 화이는 같은 고구려 자민족이었는데 치이는 이뿐이었고 화이는 찐따였어요. 유리왕의 사랑을 독차지하는 건 치이입니다. 세상 다 그런 거죠. 이렇게 되자 치이와 화이가 싸움이 끊이질 않아요. 유리왕이 7일 동안 사냥을 나간 사이에 둘이서 머리끄댕이 잡고 싸우는 거야. 도저히 견디다 못한 치이가 보따리 싸서 지네 집으로 가. 중국으로 가. 이 소식을 들은 유리왕이 뒤늦게 말을 달려가지만 이미 사랑하는 여인 치이는 떠나고 없어요. 이에 이별의 슬픔에 말을 끌고 궁궐로 되돌아오다가 소나무 밑에서 잠시 쉬고 있었는데 소나무 위에 꾀꼬리 암수 한 쌍이 정답게 놀리고 있어요. 그래서 유리왕이 쟤네는 정다운데 나는 졸라 외로워. 이게 황조가다. 알겠지? 필기한 거 서브노트 봐주세요. 첫 번째, 사랑하는 여인과 이별한 슬픔으로 이별의 정환을 다룬 작품이다. 다음 2번은 별표. 꾀꼬리인 자연은 선경, 먼저 경치가 제시됐고 VS가 대조야. 이와 대조되는 유리왕인 인간은 외로움으로 후정이다. 먼저 경치 제시하고 나중에 인간의 정서를 제시하는 방식인 선경, 후정 방식을 택하고 있습니다. 지문 보겠습니다. 책 봐요. 편편황조. 알았죠? 펄펄 나는 저 꾀꼬리는 꾀꼬리 동그라미. 저기서 펄펄 무슨 법? 의태법입니다. 두 번째, 자웅상이 암수서로 정다운데 여기까지.
일행과 이행을 묶어주세요. 꾀꼬리의 정겨움, 꾀꼬리의 정겨움, 가로 열고 선경, 먼저 경치 제시, 삼행, 여마 지독, 외로운 인의 몸은 인의 몸 세모쳐요. 유리양을 말합니다. 꾀꼬리랑 인의 몸이랑 서로 대조 표시. 서로 대조 표시하라 그러면 화살표 양쪽으로 표시하면 됩니다. 지금부터. 마지막 줄 수기여기 형광펜 손이 잡고 마지막 밑줄. 니와 함께 돌아갈고 삼행과 사행을 묶어 적습니다. 유량의 외로움, 유량의 외로움, 가로 열고 후정. 다 같이 현대풀이 읽어봅시다. 펄펄 나는 다 같이 시작. 펄펄 나는 저렇게 꼬리는 함수소로 정다운데 외로우니 내 몸은 니와 함께 돌아가 있고. 왼쪽 알맹이 줄칩시다. 핵심 정리 표현의 별표. 황조가는 무조건 이 표현상의 특징이 시험 문제야. 자연물을 빌려 우의적으로 표현했다. 주목. 우의적이 뭔가 그러면 사물이나 동물 같은 것들을 통해서 빗대어 말하는 것, 돌려 말하는 거, 이런 걸 우의적이라 그래. 알겠습니까? 꾀꼬리를 통해서 우의적으로 제시한 거야. 그 다음 대조법. 자연과 인간을 대조했죠. 의태법 펄펄 말하고요. 선경 후정 구성이다. 주제 밑줄 짝을 읽은 슬픔과 외로움. 의 둘 다 밑줄. 현존하는 최고 가장 오래된 개인적 서정시. 여기 봐요. 주목. 아 선생님, 아까 가장 오래된 개인적 서정시 공무도화가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왜 여기서 또 최고 오래된 서정시라고 말합니까? 이유가 있다. 일반적으로는 공무도화가가 고조선의 노래라 이렇게 돼서 그걸 가장 최초의 작품, 오래된 서정시로 봐요. 그런데 공무도화가는 창작연대가 명확하지 않아. 고조선의 노래라고만 알려졌지. 이에 반해 황조가는 BC 17년이라는 명확한 창작연대가 기록되어 있어. 그래서 학자들 견해에 따라 조금씩 견해를 달리해. 일반적으로는 공무도화가를 이제 최초 작품으로 꼽지만 학자들 견해에 따라 황조가를 최초의 작품으로 꼽기도 한다. 이런 얘기야. 2번도 밑줄. 집단가요에서 개인적 서정시로 넘어가는 단계의 가요다. 출전 삼국사기. 황사 삼국사기. 작가는 유리야. 밑줄. 옆에 알맹이 첫 줄 줄쳐. BC 17년 요리양 3년에 지어진 노래로 왕비를 잃은 요리양이 돌아오는 길에 나무 밑에 쉬다가 암수소로 정답게 놀고 있는 꾀꼬리를 보고 자신의 외로운 처지를 노래한 순수 서정시이다. 오른쪽 페이지. 이 시의 표현상 특성 밑줄 닫혀. 이 시는 먼저 외적인 사물인 꾀꼬리를 제시하고 후반부에서는 그와 상반된 처지에 자신을 제시함으로써 대비 효과를 통해 자신의 외로운 심정을 잘 부각시키고 있는 구성 방식을 취하고 있다. 가로 열고 적습니다. 선경 후정 방식. 자, 옆에 두 문제 있습니까? 예, 풀어보세요. 하기. 1번 적절하지 않은 것은 대조를 통해 시사전개다. 자연과 인간 대조했죠? 2번 기승전결의 시상전개 방식 보이고 있다. 이 네 줄로 돼서 기승전개라고 할 수 있습니다. 3번 선경우적의 시상전개 방식도 맞죠? 4번이 잘못됐다.
근경에서 원경으로 시선을 이동시키며 전개하고 있다. 주먹 거꾸로 얘기했어요. 봐. 근경이 뭐예요? 가까운 원경은요? 먼 경치. 뭐부터 봐요? 깨꼬리 보고 그 다음에 유리한 화자로 오죠? 원경에서 근경이라고 해야 됩니다. 바뀌었어요. 답 4번. 2번. 이 논에 대한 설명이 잘못된 것은 구비전승되어다 한역되어 전한다. 그치? 구비전승되다 나중에 삼국사기 한역되는 거야. 선경 후정 방식을 통해 완벽한 대칭 구조 이루고 있다. 맞지? 3번. 시적 자아의 모습을 자연물에 의탁하게 동그라미 쳐. 여러분, 의탁, 투영 이 말 들어가면 뭐라 그랬어요? 감정이, 그쵸? 그러면 여기서 깨꼬리가 감정이입이다 그러면 맞아요, 틀려요? 감정이입 아니야. 화자 정수와 일치해야 감정이입이지? 유리한 화자는 외롭고 깨꼬리는 정겹고 감정이입은 아니야. 단 객관적 상관문은 맞아요, 틀려요? 이거는 맞아요. 바로 대조적 처지의 객관적 상관문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야. 상반된 처지의 객관적 상관문이야. 대조적 기법으로 서정적 자의 감정의 깊이를 더하고 있다도 맞고요. 정답은 3번입니다. 황조가였습니다. 쉬었다 합시다.